계약법 강론이죠. 325쪽에 1번부터 보시죠. 다음은 매매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입니다. 1번. 매매는 무상 쌍무계약이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고. 2번. 매매 목적물은 현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권이랑 다르죠. 매매는 계약, 채권행위니까 장래 물건에 대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권은 반드시 현존하는 것만 성립할 수 있고요. 3번. 타인의 물건 또는 권리도 매매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번 맞고요. 그러니까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 것이고 4번 매매 계약은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 틀렸죠?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요물계약이 아니니까 뭐만 하면 성립하냐면 약정. 그러니까 2번에 2번도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죠.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각각 약정만 하면 성립합니다. 5번 보죠. 매매계약은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현실매매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실매매를 하더라도 똑같이 매매이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현실매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공부하는 이제 부동산 매매 같은 건 계약금이 지급되고 계약을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행이 되잖아요. 근데 현실매매라는 건 뭐 마치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계약과 동시에 이전되는 거야. 이게 현실매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매니까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이든지 매매에 관한 규정은 다 적용 똑같이 됩니다. 5번 틀렸고요. 2번. 매매계약에서 틀린 것은 1번. 재산권 이전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객관적으로 불능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계약 체결 시 불능이니까. 원시적 불능이죠.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자, 2번은 보셨고 3번. 매매계약은 성립에 있어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줄여서 말하면 분료식이라는 얘기죠. 4번.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물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이런 재산권도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5번. 매매계약에서 재산권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 만약에 금전이 아니라 다른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하면 매매계약이 아니죠. 그럼 뭐가 돼요? 교환계약이 되죠. 3번. 매매예약에서 틀린 것은 1번. 특약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예약.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매예약은 나중에 이제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죠. 채권계약. 당사자 합의하에서 권리 의무 관계를 남기는 채권계약인데 근데 이 예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뭘로 인정되냐면 일방예약이에요. 그러면 본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뭘 하게 되냐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예약 완결권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가져요? 둘 다 가져요? 한 사람만 갖죠. 네. 그래서 뭐라고요? 일방예약. 그러니까 둘 다 가지면 쌍방예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쌍방예약에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한 사람만 갖는 일방예약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럼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 바로 이제 본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건 형성권이니까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척기간이 10년에 걸리죠. 그럼 예약 완결권을 10년 안에 행사하지 못하면 완결권은 바로 소멸됩니다. 근데 요건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중단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소멸시효는 권리 행사하면 중단되고 또 연장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무조건 10년 지나면 소멸해요. 그럼 만약에 얘가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인도받았는데 10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완결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해요. 10년 지나면 소멸한다. 근데 이제 최근 판례로 좀 조심하시라고 한 게 제척기간 10년이 걸리는데 약정으로 당사자가 약정으로 10년 초과해서 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했죠?
반드시 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약정으로 10년 넘게 하는 건 가능하고요. 근데 얘가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완결권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 있어요. 근데 최고했는데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본계약이 성립해요. 예약은 소멸돼요. 소멸되죠.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예약 완결권은 당연히 재산상의 권리로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할 때 예약 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 권리 내가 양도하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예약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 이게 부동산인 경우에는 미리 뭘 해둘 수도 있냐면 가등기를 해둘 수도 있다라고 했죠. 예약은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닌데 가끔 나오지만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3번, 1번 보면 특약이 없으면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그렇고요. 2번, 부동산 물권을 이전해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그렇고 3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양도인이 다른 말로 하면 예약 의무자죠. 예약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그럼 양도인과 양수인이 있으면 가등기했을 때 본등기는 현재 소유자에게 해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해요? 당시. 그러면 당시 소유자면 양도인이에요? 양수인이에요? 양도인이죠. 양도인. 4번, 예약 의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 확답이 없으면 본계약이 성립한다. 틀렸죠.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당사자가 약정으로 10년을 초과하여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여기 이제 최근 판례니까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좀 볼게요. 320쪽입니다. 320쪽에 매매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매매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채권계약이죠. 틀렸고 2번. 매매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2번이 정답 옳은 질문이고요. 3번. 예약 완결권을 행사기간 내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자, 제척기간이잖아요. 제척기간은 주장해야 돼요? 직권조세? 직권세죠. 3번 틀렸고 4번. 매매 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완결권 행사는 불능이다라는 것이고요.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 이를 행사해야 한다.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계약금은 뭐 매년 출제된다라고 했어요. 갑이 을에게 매매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게 이제 계약금 계약을 한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지죠. 물론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면 계약금 계약은 좀 주종의 관계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 소멸하면 계약금 계약도 소멸하게 돼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은 약정만 하면 성립하는 계약이니까 낙성 계약이에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이죠. 요물 계약. 그리고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은 별개니까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때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하느냐? 금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럼 만약에 계약금이 지급되었다. 계약금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금 계약을 했다면 당사자는 임의로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계약금 계약을 했다면 갑은 2배 주고 을은 포기하고 임의로 해지할 수 있어요. 근데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계약금 계약이 있었던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을 하지 않은 매매 계약 중에 어느 게 더 구속력이 강하다고 했어요? 하지 않은 거예요. 계약금 계약했으면 포기하거나 2배 주고 끝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금 계약이 없었다면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약금은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라고 했냐면 증약금. 이건 뭐 예외 없다고 했죠.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 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 증명해 주는 거고요. 근데 수험상으로 계약금은 뭐로 추정한다고 했냐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는 점 중요하고,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해약금과 관련해서 해약금이라는 건 해제를 약정한 금전이에요. 그러면 당사자가 계약금을 줬다는 건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하기 싫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요. 계약금을 받은 사람, 수령한 자가 하기 싫으면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사자가 이렇게 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를 입법화해 둔 게 바로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고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고 싶어요. 요즘 막 부동산 시세가 올라서 1,000만 원 받았는데 2,000만 원 주고 해지하고 싶어요. 그럼 을은 당연히 해지하기 싫겠죠. 그럼 이 경우에 이 을이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 수령을 거절하고 있다면 배액을 공탁해야 해제가 되느냐.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판례였고요. 그런데 이런 계약금의 해제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데 당사자 중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착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은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 없는데 을이 계약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해제가 돼야 안 돼? 갑은 전혀 이행에 착수한 바가 없는데 을은 계약금에 이어서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자, 요거는 빠뜨렸죠. 예.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계약금 해제가 돼야 안 돼? 안 돼. 둘 중에 하나라도. 그러니까 갑은 전혀 착수하지 않았지만 을은 착수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계약금 해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방이라도 착수에 들어가면 계약금 해제는 안 되고, 그러면 이행의 착수는 이행기에 해야 돼요?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행기 전에도 착수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물론 특약이 있으면 할 수 없고요. 특약이 없는 한 전에도 착수할 수 있고, 그래서 요 착수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볼 때 이행의 준비 단계, 이행의 준비 단계는 착수에 아니에요. 아니죠. 이건 착수 전 단계니까 이행의 준비 단계에서는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봤던 판례가 뭐가 있었냐면, 그렇죠?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얻은 경우죠. 허가를 얻었다면 착수에 아니에요. 착수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중도금이 없이 바로 잔금을 주기로 한 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 제기했다. 착수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허가를 얻거나 소송 제기한 상태에서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은 아직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 이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그래서 당사자가 배제 특약,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특약을 했다면 그 특약이 우선하고요. 자,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력인데 일단 얘도 해제니까 소급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손해배상. 안 하죠. 왜 안 한다 그랬어요? 이건 약정해제죠. 채무불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도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을이 계약금을 포기하여 해제함으로써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틀려요. 계약금 해제는 의무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길 수 없고요.
그러면 해제하면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할 게 없다 그랬죠. 그럼 지금 지급한 게 계약금이 전부고 얘네들은 아직 이행에 착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 해약금에 관한 규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 위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포기하거나 2배 주고 해지하기로 약속을 한 거지 의무 위반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줬는데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럼 얘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갑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해제는 계약금 해제, 해약금 해제예요? 채무불이행 해제예요? 이건 약정 해제가 아니라 법정 해제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지금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약정 해제 사유가 유보된 거예요. 그럼 약정 해제 사유가 유보되어져 있었다면 법정 해제, 채무불이행 해제는 못해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를 하는 거니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는 손해배상을 얼만큼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얘가 이미 계약금을 받아둔 게 있죠? 그러면 이 계약금을 갑이 손해배상금으로 몰수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계약금은 해약금이지 뭐가 아니라고요. 손해배상을 예정해 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몰수하려면 별도로 뭐가 있어야 돼요? 약정, 특약이,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인정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에다가 갑이 위반하면 2배를 물어내고 을이 위반하면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렇게 만약에 계약서에 써 있다면 뭘 한 거예요? 특약을 한 거. 이렇게 돼 있다면 몰수할 수 있는데 이런 특약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계약을 해제했으면 받은 거 원상회복하고 별도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기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를 입증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자기가 입은 손해를 일일이 입증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대부분 뭘 한다고 했어요? 특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이 을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몰취할 수 있는 건 원칙이라서가 아니라 뭘 했기 때문이에요? 특약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특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을이 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갑이 입은 피해액이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갑은 특약에 따라 1,000만 원 몰수하고 나머지 2,000만 원 추가 배상 요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했죠. 추가 배상 요구할 수 없다. 근데 지급한 게 너무 과다하다. 그러면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느냐? 직권 감액할 수 있다라고 했죠. 관련 판례로 우리가 이런 거 봤어요. 특약을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갑이 위반하면 이런 말은 없고요. 을이 위반하면 몰수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갑이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얘가 의무를 위반하니까 을이 2배를 달라라고 청구한 거죠. 그러면 갑은 2배 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지금은 갑에 대한 특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약을 해야만 손해배상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하실 때 막 헷갈렸던 건 얘랑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의무 위반이란 말이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와요. 이건 그냥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계약금을 주면 해약금으로 추정되니까 받은 애는 2배 주고 준 애는 포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의무 위반이란 말이 나오면 그때 발생하는 게 바로 손해배상의 문제가 나오는 거지. 우리 최근 판례 중에 우리 시험에도 나왔죠. 계약금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의 일부가 제공되어 있어요. 그럼 얘가 계약을 배액상환하고 해지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줘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이요?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줘야 한다고 했죠. 문제를 보죠. 320쪽에 2번부터 볼게요. 자, 이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금 포기에 의한 계약 해제의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X요?
그렇죠. 왜요? 지금 계속 얘기한 게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약정해지지 법정해제가 아니고 누구 잘못이 아니니까. 2번 계약금 계약은 계약이 부수하여 행해지는 종된 계약이다. 그렇죠. 3번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당사자 특약이 있으면 계약금은 위약금의 성질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특약이 있는 거고. 4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할 수 있는 해제권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죠. 5번 매매계약 시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매도인은 실제 받은 일부 금액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실제 받은 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5번이 틀렸고요. 326쪽에 보죠. 326쪽. 326쪽에 4번 보시면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그렇고요. 2번.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므로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해야 한다.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도 되고요. 3번.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특약을 해야 추정돼요? 특약이 없어도 추정돼요? 특약이 없어도. 근데 손해배상금, 위약금으로 추정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한다고 했죠. 4번.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이다. 그렇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 효력은 채권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며 손해배상 청구나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급편이 있죠. 해제니까. 근데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은 생기지 않습니다. 5번 틀린 것은 1번.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그렇고요. 2번. 매매 해약금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매매계약에 관한 규정은 유상계약, 임대차에도 적용되죠. 3번. 해약금에 기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고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은 없고. 4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허가를 받은 건 이행의 착수가 아니다라고 했죠.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말하는 거냐면 소송 제기했다는 거야. 돈 달라고 소송 제기했다. 이거 착수야 아니야? 아니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 판례 두 개가 지금 연속으로 나온 거죠. 허가를 받거나 소송 제기했다고 해서 이행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입니다. 1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이 있다. 예외 없어요. 언제나 그렇고. 2번. 매매계약 성립 후에 교부된 계약금도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동시에 성립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죠. 3번. 계약금에 의한 해제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원상회복의 문제는 발생한다. 틀렸죠. 원상회복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 것이고. 4번. 매매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그렇죠? 4번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특약이 없잖아요. 특약이 없으면 몰취하거나 두 배 물어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입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배상 청구를 따로 해야 한다는 얘기죠. 5번.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죠. 요물계약이니까. 그 약정이 없었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줄여서 말하면
계약금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임의 해제가 가능해요. 근데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임의로 해제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7번.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자, 계약금은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맞고요. 2번. 별도 특약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기가 도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행기 전에도 배액 상환을 막기 위해서 먼저 중도금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요. 3번. 당사자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해약금과 손해배상 예정을 겸하는 경우 그것이 부당이 과다한 때는 법원은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그렇죠?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고요. 4번.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계약금이 아니라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다. 틀렸죠? 뭐예요? 약정계약금이죠. 5번. 계약금의 수령자는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제공된 금액을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아도 공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8번 계속 보죠.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매매계약 후 인도 전에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인도 전이라고 되어 있죠? 매도인에게 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면 된다고 했죠. 뭐 또는 뭐예요? 인도를 받거나 대금을 완납했거나. 그래서 사례 우리가 많이 본 게 갑이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을이 이제 매수인인데 매수인이 물건을 인도받은 상태예요. 근데 매수인이 대금을 냈을 수도 있고 아직 안 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금을 냈다. 누가 과실 취득한다고 했냐면 매수인이고 대금을 내지 않았다. 그래도 매수인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얘가 인도받으니까. 인도를 받았다면 대금 여부와 상관없이 매수인이 취득해요. 그러면 얘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과실을 취득하고 대금을 안 냈으니까 나중에 대금 줄 때는 뭘 붙이라고요?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라고 했죠. 특별하게 대금 지급 기한을 뒤로 늦추는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자 가산해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취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수인이 대금을 냈을 수도 있고 대금을 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냈으면 누가 하고요? 매수인이 취득하고 대금을 내지 않았으면 매도인이 취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둘을 종합하면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첫 번째, 인도를 받았다면 대금이랑 상관없고요. 두 번째, 대금을 냈다면 인도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거나 대금을 완납하면 누가 과실 취득하냐면 매수인이 취득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지문 한 개 정도로 자주 나오니까 과실 취득권 잘 보시고 2번. 대금 지급의 기한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지금 바로 이어지는 거죠.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으면 과실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가산해야 한다는 얘기죠. 3번.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건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어디라고 되냐면 인도 장소, 뭐 계약 성립 시의 장소 틀려요. 또는 뭐 채권자 주소지 틀리고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인도 장소가 되고요. 4번.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권리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때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물론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거절할 수 없고요. 뭘 요구할 수도 있어요? 매도인이 공탁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588조의 규정, 법조문인데 갑이을하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너 안 사는 게 좋을걸?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근데 이 의뢰하는 매수인이 이렇게 권리 주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 뭐래? 이러면서 무시하고 샀어요. 대금 지급하고 등기를 받았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얘 거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잖아요. 무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사면 보호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권리 주장하면 이 을은 나 대금 못 줘 라고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전액 거절할 수 있을까요? 주장하는 만큼 거절할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야 이거 절반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럼 병은 전액 안 줘 이래야 돼요? 절반 주장하는 비율만큼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꼭 처음 들어보시는 진지한 눈빛인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얘가 대금을 거절하면 이 갑이 야 얘 말이 진짜면 내가 전부 책임진다라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얘는 대금 지급 거절할 수 없어요. 책임지겠다고 담보를 제공했으니까. 근데 이 갑이 뭐라고 할 수도 있냐면 야, 정 불안하면 얘 때문에 불안하면 대금을 나 주지 말고 대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공탁해라고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법조문에 588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자, 계속 볼게요. 5번. 당사자 1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 동일기한의 추정이죠. 원래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9번 계속 보죠.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에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옳은 것. 1번. 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